사방에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내 몸에 걸친 결코 싸지 않은 샤넬 롱드레스 자락을 바람이 흔들었지만 마치 옷자락에 나비라도 매단 듯 치맛다는 무겁게 가라앉아 작은 물결 하나 일으키지 못했다. 활주로 중앙, 걸프스트림지 651대가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며 서 있었다. 마치 은빛 신전처럼 곧 자신의 주인을 태우고 화려한 새 출발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때 나 역시 그 신전의 여주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정하게 내쫓긴 신세가 되었다. 내 남편 노택이 바로 저기 서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잔인함과 희열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파른 몸매가 아찔하고 화장이 완벽한 한 여자가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독을 바른 갈고리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온몸을 샅샅이 훑었다. 임약씨, 이거 받아요. 노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현대 블랙카드 한 장을 꺼내 휙 던졌다. 카드는 차가운 호선을 그리며 나라와 내 발치, 아스팔트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여기 10억 원 들어있어요. 지난 3년간 당신이 해준 현모양처 코스프레에 대한 내 작은 보상이라고 칩시다.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가의 미소를 더욱 짙게 했다. 아, 아니지. 당신 같은 여자가 자기 생일을 기억이나 할까? 그냥 알기 쉽게 팔 6개로 해두죠. 노택의 입에서 진정한 사랑이라 불린 그 여자, 자자가 애교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목소리는 녹지 않는 꿀처럼 끈적거렸다. 태기 오빠, 너무 자비로운 거 아니야? 10억 원이라니. 저런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한테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잖아.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나를 경박하게 가리켰다. 오빠, 저 여자 빨리 좀 보내. 저 여자한테서 나는 싸구려 궁상맞은 냄새가 우리 드리모의 최고급 가죽 시트를 더럽히는 거 싫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숙여 발밑에 검은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햇빛 아래 그 카드는 마치 작은 얼음처럼 차가운 묘비 같았다. 나의 3년 결혼 생활과 한때 바쳤으나 결국 웃음거리가 되고만 내 진심을 묻어버린 묘비. 주변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멀리서 일하던 지상 근무 요원들도 이곳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시선을 던져왔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노택과 저 여자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나를 발 아래 짓밟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쾌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무너지길, 울부짖길, 히스테리를 부리길 기대하고 있었다. 결국 남편에게 4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뭘 할 수 있겠는가? 노택은 조금 참을성이 없어 보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임약씨, 돈이 적어? 너무 욕심부리지 마. 20억은 우리가 부부였던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안 그러면 당신 단돈 1원도 못 받아. 오빠, 저 여자랑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여자가 짜증스럽게 노택의 팔을 흔들었다. 내가 주문한 애프터눈티 다 시켰어. 우리 스위스로 가서 새로운 인생 즐겨야지. 새로운 인생.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내 차분한 시선은 서로를 단단히 껴안은 그들의 몸을 지나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노택의 얼굴에 멎었다. 노택 씨, 지난 3년 난 당신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분명하게 파고들었다. 노택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피식 웃었다. 부끄러운 짓? 임약씨,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당신의 출신이야. 당신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이 4조 원의 재산과는 더더욱. 당신은 내 인생의 디딤돌에 불과했어. 이제 난 성공했고 당신도 눈치껏 꺼져줘야지. 그는 품에 안은 여자를 더 꽉 껴안고는 보란듯이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도발적인 시선을 던졌다. 소개를 잊었네. 이쪽은 자자. 내 사업 파트너이자 미래의 아내 될 사람이지. 우리야말로 같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자자는 싸움에서 이긴 공작처럼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온기마저 이 비릿한 바닷바람 속에서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다. 좋아. 정말 좋아. 에이막대어 심사. 아이못 따위 신스. 한 여자가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환상도 품지 않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남는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정확한 계산뿐이다. 나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조용히 주었다. 손끝에 닿는 카드의 차가운 감촉.
카드에 묻은 먼지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고마워요. 나는 나지막이 두 단어를 뱉고는 카드를 핸드백에 넣었다. 내 반응은 명백히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울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치 중요하지 않은 택배를 수령하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노택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였다. 그는 이 각본에 없는 내 반응에 약간의 불쾌함과 혼란을 느끼는 듯했다. 할 말 없어? 그가 물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희미한 호를 그렸다. 무슨 말이요? 결혼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해줄까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옆에 있던 다소 초라해 보이는 여행 가방을 끌고 몸을 돌려 멀리 보이는 민항 여객 터미널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자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고상한 척은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는데 노택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혼란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 아마 충격받아서 멍해졌겠지. 됐어. 신경 꺼. 우리 비행기 타자. 자기야. 스위스의 설상과 은행 금고가 우릴 기다리고 있잖아. 엔진의 굉음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은빛 드리모가 천천히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그 세계를 향해 굳건히 나아갔다. 나는 노택이 비행기 창문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버려진 불쌍한 유기견을 보듯이. 그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의 눈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반항할 용기조차 없는 물렁한 감으로 보였던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그의 자유를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10억 원짜리 부부의 정. 아니, 노택. 이건 정이 아니야. 이건 내가 당신에게 직접 사주는 지옥행 편도 티켓이야.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개인 비행기 활주로의 고요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공기 중에는 패스트푸드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방송에서는 연착된 항공편 안내가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붐비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녹아들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활주로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노택과 자자가 이곳에 온다면 아마 코를 막고 질색할 것이다. 그들은 VIP 전용 통로와 의전 서비스, 그리고 이런 범인, 반핸들과 거리를 두는 것에 익숙했다. 그리고 나. 임약은 3년 전만 해도 이 인파 속의 한 사람이었다. 지난 3년간의 재벌가 생활은 정교하게 포장된 한바탕 꿈과 같았다. 나는 합격점의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노택을 위해 집안일을 돌보고 위선적인 파티에 참석하며 그가 필요로 하는 순종적이고 무지한 꽃병 역할을 연기했다. 나는 내 인내와 헌신이 그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심지어 그의 사업이 안정되면 내 진가를 알아줄지도 모른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가소롭다. 한 남자가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셀프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능숙하게 주민등록증을 꺼내 탑승권을 발급받았다. 이코노미 클래스 참가 좌석. 표는 노택의 비서가 이미 예약해둔 것이었다. 3년 만에 돌아가는 내 고향 부산행 편도 티켓. 얼마나 자상한가. 내 마지막 퇴로까지 명확하게 마련해주다니.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등 뒤에서 그 걸프스트림 G650은 이미 굉음을 내며 창공으로 솟아올라 하늘의 은빛 호선을 그리며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노택, 자자. 당신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나는 출국장 대기실에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 안부 전화를 거는 직장인, 그리고 여행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젊은 커플들이 있었다. 사람 사는 냄새. 현실적이고 따뜻했다. 지난 3년간 나는 너무 붕 뜬 삶을 살았다. 수백 평짜리 저택에 살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차가움과 마주해야 했다. 노택은 항상 바빴다. 자신의 사업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 자자와 미래를 계획하느라 바빴다. 나는 그의 세계로 들어가려 애썼지만 그는 늘 웃으며 나를 밀어냈다. 야기야, 이런 일들은 너무 복잡해. 당신은 알 필요 없어. 당신은 그냥 예쁘게 있기만 하면 돼. 다른 건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남자잖아. 이런 스트레스는 내가 짊어질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었던가. 지금 돌이켜보면 한 글자 한 글자에 맹독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사육하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언제든 쉽게 버릴 수 있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탑승구에서 안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파를 따라 천천히 탑승교로 향했다. 기내에 발을 들인 순간 나는 마치 인생의 경계선을 넘은 듯한 기분이었다. 등 뒤에는 위선적인 재벌가의 환상, 앞에는 내가 직접 연출할 복수의 서막이 펼쳐져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탑승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자리를 찾아가 짐칸에 여행 가방을 올렸다. 비좁은 이코노미 좌석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걸프스트림 G650의 호화로운 내부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하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나는 전례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다 이내 가속했다.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나를 좌석에 내리눌렀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마침내 비행기는 이륙하여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다. 발밑의 도시는 찬란한 별바다로 변했다. 노택,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내 돈 4조 원을 들고 튀었으니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제왕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순진하군. 나는 창밖으로 넘실대는 구름바다를 보며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그 직전에 나는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어 융추라는 이름의 연락처에 세 글자를 보냈다. 그물을 걷어.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끄고 안대를 썼다.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잠을 청할 준비를 했다. 이제부터 시끄러워질 테니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력을 보충해야 했다. 내가 직접 연출한 전 세계에 생중계될 이 성대한 불꽃놀이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비행기는 구름 위를 평온하게 날고 있었다. 내 호흡은 균일했고 마치 정말 잠든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했다. 3년 전, 내가 노택과 결혼할 때 그는 이름 없는 투자 매니저에 불과했다. 그는 잘생겼고 야심이 넘쳤으며 나에게 맹렬하게 구애했다. 그는 내 뒤에 있는 거대한 가족 신탁에 대해 알았지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나에 대한 사랑만을 반복해서 속삭였다. 그는 내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는 내 가족의 돈에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노력으로 나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을 겪었던 나는 순수한 감정을 갈망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믿었다. 나는 가족들 몰래 그와 결혼했다. 결혼 후 나는 내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그의 길을 닦아주었다. 그를 작은 매니저에서 금융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만들었다. 그 역시 약속을 지켰다. 단 한 번도 나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반년 전, 그가 처음으로 나에게 입을 열었다. 그는 천재이루의 해외 투자 기회를 발견했는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국제금융감독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깨끗한 신탁 계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 일이 리스크가 커서 내가 걱정할까봐 숨겨왔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가족 신탁의 최고 권한을 딱 3개월만 임시로 위임해주면 우리 자산을 2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말했고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동경과 함께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익숙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식어갔다. 바로 전날 나는 중추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메일에는 노택과 자자가 스위스의 한 커플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과 그들 명의로 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자금 흐름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모든 노력은 바로 오늘을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사랑은 내 손에 든 금고 열쇠를 얻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 순간 나는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간파한 데서 오는 피로감뿐이었다.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놀고 싶다면 내가 더 큰 판에서 놀아주지. 나는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승리의 나팔로 여겼을 자산정권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몰랐다. 그 계약서의 이면에서 내가 이미 2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우리 가문의 궁극의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사실을. 노택, 게임은 네가 위임장을 받은 순간 시작된 게 아니야. 네가 탐욕을 품은 그 순간 이미 끝난 거였어. 에어버스 A380의 거대한 동체가 3만 피트 상공을 평온하게 날고 있었다. 기내는 어둑했고 대부분의 승객은 잠들어 있었다. 좌석 위에 독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안대를 벗었다. 졸음은 전혀 오지 않았다. 핸드백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노트북 한 대를 꺼냈다.
무광 검정색 케이스에 아무런 브랜드 로고도 없는 마치 몇 년은 쓴 듯한 낡은 기기였다.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밀고 지나가며 내게 음료가 필요한지 정중하게 물었다.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이 평범한 노트북이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를 휩쓸 금융 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노트북을 켰다. 익숙한 운영체제 화면 대신 데이터가 계속 흘러내리는 짙은 파란색의 로그인 창만 나타났다. 나는 터치패드 옆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렸다. 화면의 데이터 흐름이 순식간에 멈추고 간결한 입력창이 나타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속도가 너무 빨라 잔상이 보일 정도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알려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아니었다. 오직 이 시스템만을 위해 설계된 독특한 암호화 명령어였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세계였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임약은 임시 가문의 성격, 온화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 돈 쓰고 파티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였다. 심지어 노택조차도 내가 막대한 재산 상속권을 가졌지만 경영이나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미라고 믿어왔다. 그는 틀렸다. 아주 크게 틀렸다. 나의 아버지, 임시제국의 창조자는 평생 자신의 발톱을 숨겨야 한다는 철학을 믿었다. 그는 내가 가문의 공식적인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18번째 생일날 이 노트북을 내게 건네주셨다. 약이야. 이 노트북이 우리 가문의 진짜 핵심, 프로메테우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단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모든 거래를 감시하지. 오늘부터 너만이 이 제국의 유일하고 진정한 여왕이다. 나를 포함한 바깥의 전문 경영인들은 모두 너의 신하에 불과해. 그날부터 나는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로, 밤에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 안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후계자로 살았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이 4조 원 자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찍힌 차가운 숫자가 아니었다. 무수한 기초 코드로 구축된 스스로 방어하고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디지털 생명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유일한 주인이었다. 노택은 그가 받은 전권 위임장이 금고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가소로운가. 그가 받은 것은 내가 그에게 던져준 지능형 미끼에 불과했다. 그 위임장은 서명된 순간부터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 위험 신호로 분류되었다. 그것이 노택에게 부여한 것은 자산 지배권이 아니라 임시 컨테이너 권한이었다. 그는 모든 자산을 이 컨테이너에 담을 수 있지만 영원히 그것들을 소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가 이 컨테이너를 가동하여 자산을 자신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로 옮기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는 프로메테우스의 궁극의 방어 메커니즘을 촉발시킨 것이다. 나는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에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명령어의 의미는 간단했다. 지정된 모든 자산의 임시 위임 해제, 즉시 초기 계좌로 복귀, 동시에 해당 컨테이너의 모든 자금 흐름, 연관 계좌 및 IP 주소를 국제금융정보기관에 공유할 것. 이것이 내가 노택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였다. 나는 내 돈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 배후에 있는 더러운 네트워크를 뿌리째 뽑아 완전히 파괴할 생각이었다. 나는 따뜻한 물을 단숨에 마셨다. 컵바닥의 온기가 내 마음에도 전해지는 듯했다. 지난 3년간의 인내, 3년간의 위장. 오늘로써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뜬 명령 전송됨, 실행 중이라는 진행률 표시줄을 보고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밝은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지구 반대편, 스위스 제네바. 노택과 자자는 아마 제네바 호수 전체를 내려다보는 호화로운 별장에 막 도착했을 것이다. 그들은 수억 원짜리 로만의 콩티를 따며 위대한 승리의 시작을 축하할 것이다. 그들은 이 4조 원으로 더 큰 자본을 움직여 그들만의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어둠의 제국을 세울 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쫓긴 어리석은 전처인 내가 그들의 정교한 계획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비웃을 것이다. 즐겨라 노택.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짧은 절정의 순간을 마음껏 즐겨. 새벽이 오기 전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은 거품처럼 사라질 테니까. 나는 그가 자신의 공든 탑이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날 그 기막힌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배신의 맛이 어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 짜릿하지? 나는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살짝 올라갔다. 복수.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다. 특히 사냥감이 자신에게 닥쳐올 재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말이다. 내 생각은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병원의 VIP 병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온몸에 각종 튜브를 꽂은 채 힘없이 누워 계셨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단조롭고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울렸다. 마치 그의 생명을 위한 카운트다운처럼 아버지는 나를 침대 곁으로 부르시고는 힘겹게 베개 밑에서 그 검은 노트북을 꺼내셨다. 약이야.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눈빛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임씨 가문의 진짜 가보란다. 나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다. 아빠,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으셨다. 바보 같은 아이. 이 아빠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어떤 풍파를 겪지 않았겠니? 하지만 결국 이 생로병사는 이길 수가 없구나. 내 유일한 유감은 네가 시집가는 걸 못 보고 믿음직한 남자 손에 직접 널 맡겨주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계속 말씀하셨다.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단다. 특히 우리처럼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탐욕스러운 자들이 항상 주변을 맴돌지. 내가 어릴 때부터 널 가문 사업에서 멀리하게 한 것은 널 믿지 않아서가 아니야.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드러난 창은 막기 쉬워도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막기 어렵단다. 네가 너무 일찍 그 늑대들의 시야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트북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이 안에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있다. 내가 반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세계 최고의 해커 몇 명과 비밀리에 만든 궁극의 자산 방벽이지. 서버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코드는 너와 나 단 두 사람만 알고 있단다. 기억하거라, 약이야.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니 절대로 누구도 쉽게 믿지 마라. 특히 너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는 남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 아버지는 무언가 예감이라도 한 듯 눈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다. 내가 널 위해 최고 등급의 방화벽, 고스트 프로토콜을 설정해 두었다. 이 프로토콜은 프로메테우스의 최종 방어 프로그램이다. 만약 네가 가문의 자산이 악의적으로 침탈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이걸 가동하거라. 고스트 프로토콜이 뭔데요? 나는 흐느끼며 물었다. 아버지의 얼굴에 승리자의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프로토콜이 가동되면 네가 위임한 모든 자산은 유령처럼 순식간에 상대방의 계좌에서 사라져 가장 원초적인 안전 노드로 복귀하게 된단다. 동시에 시스템은 상대방의 모든 조작 기록과 자금 흐름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로 만들어 전 세계 5대 금융정보기관에 전송하지. 그 어떤 나라의 법에도 종속되지 않지만 그 자체가 바로 법이다.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울지 마라, 아이야.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기억해. 너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임시 가문의 여왕이다. 적 앞에서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임시 가문의 재산을 탐하는 자의 말로가 오직 파멸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거라. 그날 밤 이후 아버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가 평생 일군 사업 제국을 그가 가장 신뢰하던 원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맡겼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 역할을 연기했다. 박종수 부회장님. 중추는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현실 세계의 연락책이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따랐고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택이 내 인생에 나타났다. 그의 모든 것은 완벽한 꿈과 같았다. 잘생겼고 진취적이며 나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는 내 집안 사정에 대해 묻지도 내 재산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연기는 정말 대단했다. 나조차도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 만약 중추의 경고가 없었다면, 만약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감시하던 이상 자금 흐름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여자처럼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상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고스트 프로토콜을 손에 쥔 여왕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임종 전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적 앞에서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노택, 네가 나와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겠지? 아니, 네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 첫날부터 너는 이미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제일 감시 대상이었다. 네가 지난 3년간 벌인 모든 계획과 연기는 전부 내 손바닥 위에서 진행되었다. 네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은 내게는 허점투성이에 유치한 제주 넘기에 불과했다. 내가 너와 이 긴 연극을 함께 해준 이유는 단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내 배후에 있는 그 네트워크,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임시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그 늑대들을 한 번에 소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정권 위임장은 내가 던진 그물이었다. 그리고 너와 자자, 그리고 너희들 뒤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곧 그 그물에 걸려 조여질 물고기들이다. 비행기가 살짝 덜컹거리며 나를 회상에서 깨웠다. 기장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비행기가 곧 하강을 시작하며 30분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창밖 하늘은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날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어두운 하루가 될 것이었다. 나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눈에 차가운 결단이 스쳤다. 아빠, 보고 계세요? 저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이 사냥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 반산 중턱에 자리 잡은 개인 별장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반짝이는 호수와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맥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별장 안, 수억 원짜리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노택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잔 속의 붉은 액체는 1982년산 로만의 콩티로 매혹적인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자자는 섹시한 붉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고양이처럼 나른하게 노택의 품에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홍조가 어려 있었다. 태기 오빠, 우리 정말 성공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비현실적인 감각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물론이지 자기야. 노택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계획한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임약 그 멍청한 여자가 위임장에 서명한 순간 우린 이미 이긴 거였어. 그는 자자를 더 꽉 껴안고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4조 원.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 종잣돈으로 우리는 곧 우리만의 금융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유럽 전체의 자본이 우리 눈치를 보게 될걸. 제국? 자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럼 나는 그 제국의 황후가 되는 거네? 당연하지. 나의 황후 폐하. 노택이 가볍게 웃으며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가운 속으로 장난스럽게 파고들었다. 분위기는 점점 야릇하고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 자자의 최신형 핑크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휴대폰이 때 아닌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녀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소파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 표시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불쾌함은 과시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진서연이네. 파리에서 같이 쇼핑하던 내 친구. 이 여자. 예전엔 남편 돈 좀 있다고 내 앞에서 잘난 척하더니 이제 누가 진짜 여왕인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자자는 의기양양하게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서연아.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었어? 나 지금은 너랑 수다 떨 시간 없는데 태기 오빠랑 제네바 별장에서 아름다운 야경 감상 중이거든.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예상했던 부러움이나 질투 대신 울음 섞인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자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혹시 엄청난 사람 건드린 거 아니야? 자자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서연아, 너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너 그거 알아? 나 오늘 샹젤리제 에르메스 매장에서 나오자마자 주차장 가기도 전에 매장 매니저가 경호원들 데리고 쫓아와서는 내가 자금 세탁 연루 물품을 구매했다면서 방금 산 한정판 히말라야 버킨백을 빼앗아 갔어. 그 카드랑 연결된 계좌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감시 대상이 됐다고. 뭐라고? 자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운이 흘러내려 새하얀 속살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의 진서연은 계속 울부짖었다. 자자, 내가 긁은 거 네가 준 부속 카드였잖아. 이제 어떡해? 파리 사교계에 내가 검은 돈 조직이랑 엮였다고. 소문 다 났어. 세상에, 남편이 나랑 이혼하겠대. 너 빨리 말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자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그 부속 카드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했다. 노택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이가 뭔가 착각했거나 그 매니저가 사람을 잘못 본 걸 거야. 우리 돈은 임약 그 멍청이가 순순히 준 거잖아. 어떻게 자금 세탁이랑 엮일 수가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의 온라인 뱅킹 계좌에 로그인하려 했다. 그러나 화면에 뜬 것은 차가운 붉은색 경고창이었다. 고객님의 계좌는 이상 거래 혐의로 임시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결이라고? 자자의 비명이 별장 안에 호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찢었다. 태기 오빠, 내 계좌가 동결됐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노택의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독사처럼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진정해 자자. 그냥 은행 시스템에 작은 문제가 생긴 걸 거야. 거액의 국제 자금 이체는 원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걸리기 쉬워. 내가 전화해서 알아볼게. 그는 휴대폰을 들고 통유리창 앞으로 가 자신의 프라이빗 뱅커인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후에야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피터? 난 오택인데. 전화기 너머 피터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하고 지쳐 있었으며 희미한 공포심마저 섞여 있었다. 노택 선생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 연관 계좌 하나가 동결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좀 확인해줘요. 노택의 말투에는 여전히 상위 포식자의 명령조가 남아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노택이 인내심을 잃어갈 때쯤 피터가 몽유병 환자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계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은행 전체, 아니 스위스 은행 시스템 전체가 오늘 밤 전례 없는 금융해일에 휩쓸렸습니다. 방금 전 저희 모든 은행이 국제결제은행으로부터 최고 등급 적색 경보를 받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코드네임의 미확인 시스템이 거대한 국제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대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범죄 증거 목록을 전 세계 금융정보기관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 노택 선생님의 이름이 그 목록 가장 위에 있습니다. 내 비행기는 정시에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휴대폰을 켜고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는 순간 수많은 문자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휴대폰은 순간적인 과부하로 뜨거워졌고 거의 30초 동안 멈춰버렸다. 메시지 대부분은 한때 나와 가깝게 지냈던 재벌가 사모님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약이야, 너 어디야? 큰일 났어. 빨리 뉴스 봐. 임약. 네, 남편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국제 자금 세탁 조직의 주범일 수가 있어? 세상에. 나 며칠 전에 그 사람 펀드에 돈 좀 넣었는데 나도 엮이는 거 아니겠지? 나는 모든 메시지를 차분히 삭제하고 뉴스 속보 링크 하나를 클릭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굵은 빨간색 글씨로 쓰여 있었다. 세기적 금융 스캔들, 포경선 작전,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자금 세탁 네트워크 괴멸. 뉴스에서는 몽타주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 실탄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헬기에서 강화하여 유명 프라이빗 뱅크 몇 곳을 봉쇄했다. 은행 고위 임원들은 잿빛 얼굴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다. 영국 런던, 택천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 본사가 영국 금융범죄수사국 요원들에게 포위되었다. 직원들은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노택과 관련된 수십 개의 헤지펀드 계좌가 1분 만에 강제 청산되며 소규모의 주가 폭락을 유발했다. 도쿄, 싱가포르, 두바이. 도미노는 파죽지세로 전 세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는 노택의 잘생긴 증명사진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사진 아래에는 인터폴이 발령한 최고 등급의 적색 수배령이 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활주로에서 나를 향해 위세를 떨치던 그 남자는 이제 전 세계의 공공의 적, 길거리의 쥐새끼가 되어 있었다. 나는 뉴스를 끄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다.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은 심해에 잠복한 거대한 괴수와 같았다. 한 번 움직이면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노택은 자기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몰랐다. 그리고 내 뒤에 프로메테우스 시스템 역시 그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탐욕스러운 물고기를 미끼로
그 뒤에 숨어있는 더럽고 깊은 물속의 상어떼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 나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이 주소로 가주세요. 나는 휴대폰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주었다. 서울 강남의 평범한 주상복합 아파트. 3년 전 내 개인 자금으로 사둔 곳이었다. 이곳이 나의 안전가옥이자 나의 지휘 본부였다. 차는 도시의 차들 속을 달렸다. 나는 창밖의 익숙한 풍경을 보며 마음속 평온을 느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암호화된 위성 전화였다. 발신자는 중추였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 도착하셨습니까? 중추 박종수 부회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네, 방금 차 탔어요. 상황은 어떻죠?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고스트 프로토콜의 위력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노텍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저희가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했습니다. 7개국 30여 개 금융기관이 연루되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돈은요? 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가씨의 지시대로 모두 프로메테우스의 초기 안전 노드로 복귀했습니다. 단 1원도 빠짐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네트워크에 있던 출처불명의 검은 돈까지 덤으로 청소해서 가문의 자선재단에 보탰습니다. 박 부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늙은 악동 같은 교활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忍不住笑了起来. 훌륭해요. 모두 회장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박 부회장님이 감개무량한 듯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누군가 우리 재산을 노릴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천라지망을 쳐두셨던 겁니다. 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남들보다 세수 앞을 보셨죠. 그럼 노텍 쪽은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박 부회장님이 물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는 순간 차갑게 식었다. 밖에서 자유의 맛을 좀 더 즐기게 놔두세요. 구름 위에서 추락하는 절망을 맛보고 나면 자연히 그를 맞이할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네온 사인을 보며 눈빛을 깊게 했다. 노텍,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전 세계에 수배되는 것은 너에 대한 법적인 심판일 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진짜 지옥은 네가 직접 중반칠리, 종판칠리, 즉 모든 이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진 것을 모두 잃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는 거야. 네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4조 원이지만 나는 네게 동전 한 입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네게 똑똑히 알려줄 거야. 어떤 사람의 것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드렸다면 네 평생을 바쳐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택시는 아파트 건물 아래 멈췄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다. 마치 지금 내 기분처럼 평온하면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내 집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불이 꺼져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내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한편으로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게임은 시작됐어. 나는 나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네바 호숫가 별장 안. 분위기는 천상의 환희에서 얼음 같은 공포로 곤두박질 쳤다. 자자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모바일 뱅킹 앱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화면에 찍힌 잔액, 10원이라는 글자는 악독한 저주처럼 끈질기게 남아있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 돈은? 내 수백억 원은 어디 갔어? 내 펀드들은? 어떻게 10원이 될 수가 있어. 그녀의 비명이 텅 빈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샀던 그녀의 부의 제국이 불과 몇 분 만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노텍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죽으림을 다해 붙잡았다. 손톱이 그의 살을 깊이 파고들었다. 노텍, 빨리 말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 계획에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돈은 어디 갔냐고. 노텍의 얼굴은 자자보다 더 흉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입술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주도자로서 그는 자자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상황이 이미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피터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시스템이 우리 범죄 증거 목록을 공유했다고 했어. 노텍의 목소리는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마치 목구멍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했다. 프로메테우스? 그게 뭔데? 임약 그년 짓이야?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자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나도 몰라. 정말 모른다고. 노택의 눈에 처음으로 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망연자실함과 공포가 어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사람을 손바닥 위에서 놀렸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임약의 무지와 나약함을 경멸하며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유령 같은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처럼 그의 모든 자만심과 야망을 가볍게 으스러뜨렸다. 이 미지의 통제 불가능한 느낌은 그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다. 기술적인 오류일 거야. 맞아. 은행 시스템이 해킹당한 거야. 노택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우리 돈은 아직 있어. 그냥 일시적으로 잠긴 것뿐이야. 은행에서 처리하고 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피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안심시킬 만한 설명을 들으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영상통화 요청이 떴다. 그는 반사적으로 끊으려 했지만 자자가 요청과 함께 뜬 작은 글씨 한 줄을 날카롭게 발견했다. 내 돈이 어디 갔는지 알고 싶나? 받아. 빨리 받아. 자자가 비명을 질렀다. 노택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음성 변조 처리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났다. 배경은 순흑이었고 목소리 또한 남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낮고 기괴하게 변조되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노택 씨, 자자 씨. 그 목소리가 느긋하게 울려 퍼졌다. 두 분의 좋은 시간을 방해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넌 누구야? 우리 돈. 내 놈 짓이지. 노택이 날카롭게 물었다. 가면을 쓴 인물이 가볍게 웃었다. 저는 그저 시스템의 집행자일 뿐입니다. 당신들 돈에 대해서라면 아니죠. 정확히는 임약 씨의 돈 말입니다. 그 돈들은 지금 아주 안전하게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헛소리 마. 그건 내 돈이야. 임약이 자발적으로 나한테 위임한 거라고? 노택이 포효했다. 위임? 가면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다. 노택 씨, 당신은 위임이라는 단어를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임약 씨가 당신에게 준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임시 보관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 기간이 끝났으니 물건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건 아주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 도대체 누구야? 임약이랑 무슨 관계야? 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녀와 무슨 관계인지는 당신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가면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그들의 공포를 즐기는 듯했다. 당신들이 그 돈에 탐욕을 품은 순간부터 당신들은 이미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영상통화는 순식간에 끊겼다. 노택과 자자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마치 모든 기력을 빼앗긴 듯 소파에 쓰러졌다. 만약 이전의 계좌 동결이 그들에게 일말의 환상을 남겨두었다면 이 신비로운 통화는 그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사기극.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놀아난 사냥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무시하고 나약하다고 여겼던 임약이야말로 이 게임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사냥꾼이었다. 임약. 노택은 이 이름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광기 어린 증오로 가득 찼다.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격분한 야수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그의 울부짖음은 이 텅 빈 별장에서 너무나 공허하고 무력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심지어 자신의 자유조차 지키기 어려워졌다. 그는 이제 전 세계의 수배된 요주의 인물, 걸어다니는 값비싼 현상금 딱지가 되었다. 바로 그때 별장의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급작스럽고 묵직하게 한 번, 또 한 번, 마치 이미 너덜너덜해진 그들의 신경을 두드리는 듯했다. 초인종 소리는 지옥에서 온 조종, 더좀. 거실의 두 사람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덴, 누구야? 자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노택의 등 뒤로 숨었다. 노택의 심장도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제네바에서의 그의 사업 파트너, 이 지역에서 꽤 세력이 있는 암흑가 보스, 별명은 독수리였다. 노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계획대로라면
그는 내일 아침 첫 번째 수익 배분금을 독수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심호흡을 하고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잡았다. 애써 아직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금융 거물처럼 보이려 노력했다. 그는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독수리 회장님. 노택은 경직된 미소를 지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독수리는 땅딸막한 체구의 중년 남자로 머리는 번쩍이는 대머리였고 얼굴에는 눈썹뼈에서 입가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있었다. 그는 노택의 인사를 무시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부하 2명을 데리고 별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거실의 호화로운 가구들을 훑다가 마침내 태연한 척하는 노택의 얼굴에 멎었다. 노 선생. 독수리의 목소리는 2장의 사포가 마찰하는 것처럼 거칠고 낮았다. 내 부하들이 그러는데 우리 공동계좌에 작은 문제가 좀 생겼다더군. 노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은행 시스템 지연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돈은 항상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독수리가 차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잔액 10원이라고 찍힌 캡처 화면이 선명했다. 내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내 놈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놈들의 계좌가 동시에 이 우스꽝스러운 숫자로 변했다더군. 노 선생, 나한테 해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분위기는 순식간에 빙점까지 떨어졌다. 자자는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노택의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평범한 거짓말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머리를 빠르게 굴려 이 판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를 찾으려 했었다. 문득 그에게 무언가 떠올랐다. 그 위임장, 임약이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그 정권자산 위임장. 이 서류만 있으면 그 4조 원이 검은 돈이 아니라 임약이 자발적으로 준 합법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임약과 그 빌어먹을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에 떠넘길 수 있었다. 오히려 자신, 노택이 피해자인 셈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방수 밀봉팩에 담긴 폴더를 조심스럽게 꺼내 마치 교지를 펼치듯 위임장을 독수리 앞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독수리 회장님, 똑똑히 보십시오. 노택의 목소리는 다시 약간의 침착함과 오만함을 되찾았다. 이것은 임시 가문의 상속녀, 임약 씨가 직접 서명한 전권 자산 위임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펌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4조 원이 그녀가 제게 합법적으로 증여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와서 그녀 혹은 그녀 배후의 누군가가 후회하고 불법적인 해킹 수단으로 우리의 공동 재산을 훔쳐간 겁니다. 그는 서류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독수리를 설득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을 합쳐 임약을 찾아내 돈을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절반, 아니 우리 5대 5로 나눕시다. 독수리는 잘 만들어지고 서명이 완벽한 그 위임장을 가늘게 뜬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자도 희망을 본 듯 서둘러 거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전부 임약 그년 짓이에요. 우리가 그년한테 속은 거라고요. 독수리 회장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노택은 독수리의 반응을 의기양양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2조 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 독수리만 설득하면 그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독수리의 다음 행동은 그를 얼음 구덩이로 떨어뜨렸다. 독수리는 그 위임장을 집어들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라이터를 꺼내 서류의 한쪽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너 뭐 하는 짓이야. 노택이 비명을 지르며 빼앗으려 했지만 양옆의 부하들에게 단단히 제압당했다. 푸른 불꽃이 노택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서류를 빠르게 삼켰다. 곧 그것은 한 줌의 검은 재로 변했다. 노 선생. 독수리가 일어서서 소파에 짓눌린 노택을 내려다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사업할 때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돈을 믿어. 이제 돈이 사라졌으니 내 손실은 내 놈 몸에서 찾아야겠군. 그는 노택의 뺨을 짝짝 소리가 나게 세게 쳤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주지. 방금 10분 전에 내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 너랑 네 예쁜 아가씨가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다고 하더군. 즉, 너희는 이제 내 파트너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걸어다니는 금괴 두덩이라는 뜻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뒤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시작해. 비명이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노택의 심리적 방어선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마지막 의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은 그 위임장과 함께 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감언이설이나 법률 서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임약이 직접 그를 위해 설치한 피비린내 나고 잔인한 사냥의 덫이었다. 별장의 지하. 원래 노택이 고급 와인을 보관하던 와인 저장고는 이제 피비린내와 절망적인 기운이 가득한 인간 지옥으로 변했다. 노택은 차가운 쇠의자에 묶여 있었다. 비싼 맞춤 양복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고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자자의 꼴은 더 비참했다. 그녀는 두 명의 거구에게 구석에 거칠게 내던져져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은 다 번진 채 망가진 인형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독수리는 마호가니 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스위스 군용칼을 손에 들고 놀고 있었다. 칼날이 어두운 조명 아래 섬뜩한 빛을 반사했다. 노 선생, 독수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인내심은 한계가 있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은 대체 어디에 있지? 나는 정말 모릅니다. 노택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임약짓입니다. 그 악마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임약? 독수리가 칼끝으로 자신의 손톱을 긁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 여자 하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군.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택에게 다가가 칼등으로 그의 뺨을 툭툭 쳤다. 나는 임약이든 프로메테우스든 관심 없어. 내가 아는 건 내 돈 5억 유로가 내 놈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실뿐이야. 이제 돈이 사라졌으니 내 놈이 책임을 져야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칼날이 노택의 목을 가볍게 스쳐 얕은 핏자국을 남겼다. 아니면 네 목숨으로 갚든가. 차가운 칼날에 노택의 온몸의 피가 거의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독수리에게서 풍겨나오는 무법자 특유의 피비린내를 똑똑히 맡을 수 있었다. 그는 독수리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진짜입니다. 정말 임약짓이라고요. 노택이 무너지며 소리쳤다. 그 여자가 우리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악마라고요. 완전 미친년이에요. 그는 몇 시간 전 활주로에서 있었던 일과 그 신비로운 영상통화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그는 독수리에게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 했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 듣고 나서 그저 낮고 차가운 웃음소리 몇 번을 낼 뿐이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군. 그는 칼을 접어 다시 의자에 앉았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남자라. 진짜입니다. 그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어 음산해졌다. 하지만 내 동정심이 내 손실을 메꿔주진 않지.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부하 한 명이 구석에서 무거운 공구 상자를 끌고 와 노택 앞에 쾅 소리를 내며 던졌다. 공구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펜치, 망치, 전동 드릴 등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각종 고문 도구들이 가득했다. 동정심이 드는군, 노 선생. 독수리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노 선생,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내가 천천히 놀아주지. 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전부 다 낱낱이 내게 이야기하게 만들어줄 테니. 안 돼. 노택의 눈에 마침내 극도의 공포가 어렸다.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내 말은 진짜야. 내가 한 말은 전부 진짜라고. 조사해봐. 임약을 조사하라고. 그 여자는 지금 한국에 있어. 조사? 독수리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노 선생, 너는 지금 전 세계에 수배된 범죄자고 나는 그저 법을 준수하는 사업가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 수배범과 손을 잡고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시민을 건드리겠나? 그 여자는 임시 가문의 상속녀라고. 노택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독수리는 진실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이 폭풍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노택은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의 가치까지 착취당한 후 인터폴의 선물로 넘겨져 독수리와 그 배후 조직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쓰일 것이다. 악마, 너희들은 전부 악마야. 노택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독수리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와서야 자신이 임약에게든 독수리에게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졸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지하실의 문이 열리고 부하 한 명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독수리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독수리의 표정이 미미하게 변했다. 그는 일어나 노택에게 다가가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 노 선생, 내놓은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군. 무슨 뜻입니까? 노택이 힘없이 물었다. 내 친구들 말이야. 독수리의 미소에 고소하다는 듯한 기색이 섞였다. 너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된 네 파트너들. 지금 전부 미쳐 날뛰고 있어. 너를 못 찾고 그 신비로운 임약도 못 찾으니 그들이 내 진정한 사랑을 목표로 삼았더군. 그는 구석에서 이미 정신이 나간 자자를 가리켰다. 그들이 방금 소문을 냈어. 자자 아가씨를 산채로 잡아오는 놈에게는 0만 유로, 죽이면 500만 유로를 준다고. 그들이 이 예쁜 아가씨를 어떤 방식으로 대접할 것 같나? 자자는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더니 눈을 뒤집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그리고 노택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저주했다. 임약의 악독함을, 독수리의 잔인함을, 자자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돌을 던지는 친구들을 저주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증오했지만 가장 증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자신의 자만심을, 자신의 탐욕을,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여자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증오했다. 그의 울부짖음과 분노는 이 차가운 지하실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의 종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 공포는 전염병처럼 노택이 구축한 거대한 지하 금융 네트워크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모두가 미쳐버렸다. 한때 파티에서 노택과 형님, 동생하며 더러운 비밀을 공유하던 동맹들은 이제 가장 흉포한 늑대로 변했다. 그들의 평생 모은 재산, 그들의 검은 수입은 이 갑작스러운 폭풍 속에서 물거품이 되었다. 그들은 신비로운 프로메테우스를 찾을 수 없었고 배경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임시 가문을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분노와 증오는 유일한 목표, 노택과 자자에게 집중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유럽 전체의 암흑가에 그 두 사람에 대한 현상금이 걸렸다. 그 액수는 어떤 무법자라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하실에서 독수리는 와인 저장고에서 꺼내온 최고급 와인을 여유롭게 음미하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개싸움을 감상했다.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가 들어왔다. 보스, 런던의 독사가 이미 사람을 보냈습니다. 노택이 자기들 돈 0만 파운드를 삼켰다고 합니다. 밀라노의 대부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자가 자기 카드로 섬을 샀다며 직접 자자의 목을 비틀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왕자는 노택에게 진짜 사막의 풍경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더욱 짓게 했다. 그는 노택에게 다가가 휴대폰 스피커폰을 켰다. 안에서 한 남자의 격앙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노택, 그 개자식한테 전해. 내 손에 잡히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내가 장담하는데 그놈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노택은 이 익숙한 목소리에 저절로 몸을 떨었다. 독사, 유럽 최대의 인신매매 조직 두목,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들었나, 노 선생? 독수리가 웃으며 그의 뺨을 툭툭 쳤다. 너 이제 아주 유명인사가 됐어. 절망 속에서 노택과 자자, 한때의 운명 공동체였던 그들은 가장 추악한 서로 물어뜯기를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같은 년 때문이라고. 노택은 핏발선 눈으로 구석에서 벌벌 떠는 자자를 향해 포효했다. 네가 탐욕스럽게 매일같이 나를 재촉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빨리 들통나지 않았을 거야. 나한테는 원래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고. 자자도 극한에 몰렸다. 그녀는 눈물과 흙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히스테릭하게 반박했다. 헛소리 마. 노택. 네가 자만해서, 네가 임약 그년을 무시해서 그런 거잖아. 너 나한테 그년이 내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다고 허풍 떨었잖아. 이제 어때? 노란하다 죽게 생긴 건 너야. 너 같은 멍청이. 닥쳐. 싫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나 몰래 두바이, 그 왕자 여동생이랑도 놀아놨잖아. 넌 그냥 인간 쓰레기. 완전 사기꾼이야. 너는 뭐 깨끗한 줄 알아? 내 카드로 내 놈 애송이들 먹여 살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두 사람은 마치 미친 개 두 마리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폭로했다. 한때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더러운 거래와 관계들이 이제는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다.
독수리와 그의 부하들은 연극을 보듯 이 막장극을 감상했다. 독수리는 심지어 흥미롭다는 듯 그들을 위해 카운트다운을 해주었다. 10분 남았다. 독사의 부하들이 곧 도착할 거야. 5분 남았다. 밀라노의 대부가 이미 이 산을 포위했어. 아, 깜빡했네. 두바이의 왕자는 개인 무장, 헬리콥터를 직접 보냈다고 하더군.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처럼 노택과 자자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들은 마침내 싸움을 멈췄다. 얼굴에는 잿빛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누구의 손에 떨어지든 기다리는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지하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부하 한 명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보스, 큰일 났습니다. 인터폴이 산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독수리의 표정이 마침내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무전기를 잡고 노호했다. 어떻게 된 거야? 놈들이 어떻게 여길 찾았지? 모르겠습니다, 보스.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이 전부 연락 두절입니다. 독수리의 눈에 도끼가 스쳤다. 그는 바닥에 진흙처럼 널브러진 노택과 자자를 흘급보고 밖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저 두 놈 뒷산 비밀 통로로 던져버려. 그는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소란스럽게 움직여서 경찰들 주의를 끌어. 나머지는 나랑 다른 길로 빠져나간다. 예. 노택과 자자는 반응할 틈도 없이 두 명의 거구에게 죽은 개처럼 끌려 지하실 깊숙한 곳에 비밀 통로로 향했다.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 노택은 자신이 한때 그토록 갈망했던 호화로운 와인 저장고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끝없는 후회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이곳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 모든 것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집 잃은 개처럼 자신의 동맹에게 미끼로 던져져 경찰에게 먹이로 주어지는 신세가 되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뒷산 숲속 달빛이 빽빽한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노택과 자자는 은밀한 비밀 통로 입구에서 거칠게 밀쳐져 마른 잎과 흙이 가득한 땅 위로 세게 내동댕이 쳐졌다. 등 뒤에서 쇠문이 잠기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헬리콥터의 굉음,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 고함 소리가 한데 섞여 온 산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 자유는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 끔찍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찰이든 자신들이 해를 끼친 친구들이든 모든 세력이 쫓는 사냥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숲속에는 이미 하늘과 땅을 덮는 그물이 쳐져 있었다. 뛰어! 빨리 뛰어! 노택은 땅에서 벌떡 일어나 생존 본능으로 전례 없는 힘을 폭발시켰다. 그는 옆에 있는 자자를 일으켜 세울 겨를도 없이 비틀거리며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갔다. 자자도 상황을 파악하고 이미 너덜너덜해진 실크 가운 자락을 붙잡고 발밑이 돌멩이와 나뭇가지에 찢기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노택의 뒤를 미친 듯이 쫓았다. 그들은 큰 길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험준한 산길로만 다녔다. 한때 그들의 자랑이었던 값비싼 맞춤 구두와 하이힐은 이제 가장 치명적인 짐이 되었다. 자자는 몇 걸음 못 가 발목을 삐끗해 땅에 쓰러졌다. 노택, 기다려줘. 내 발. 그녀는 울부짖으며 노택에게 손을 뻗었다. 노택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도끼뿐이었다. 쓸모없는 것. 그는 욕을 내뱉었지만 그래도 돌아서서 그녀를 거칠게 땅에서 일으켜 세워 부축하며 계속 앞으로 달렸다. 그는 그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곁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방패막이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밤은 깊어지고 산속의 기온은 점점 더 낮아졌다. 그들의 얇은 옷으로는 산속의 한기를 막을 수 없었다. 굶주림, 추위, 공포가 무수한 독사처럼 이미 무너진 그들의 의지를 갉아먹었다. 얼마나 달렸는지도 모른 채 체내의 마지막 한 방울의 기력까지 소진하고 나서야 그들은 한 덤불 속에 쓰러졌다. 마치 얼어 죽기 직전의 개 두 마리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물, 목말라. 자자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미약했다. 노택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의 눈은 멀리 보이는 산 아래 도로의 점점이 밝힌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산을 떠나야만,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절뚝거리며 도로를 향해 걸어갔다. 하룻밤의 고초 끝에 그들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노택의 얼굴은 흙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한때 깔끔하게 관리했던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자자는 더욱 비참했다. 가운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간신히 몸을 가릴 정도였고 한때 가늘고 하얗던 다리는 시퍼런 멍과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들이 마침내 숲을 빠져나와 도로가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채소를 실은 낡은 트럭 한 대가 멀리서 천천히 다가왔다. 노택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로 중앙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려 트럭을 막아 세웠다. 트럭 운전사는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현지 농부였다. 그는 갑자기 튀어나온 야만인 같은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당신들 뭐야? 죽고 싶어? 운전사가 차창을 내리고 현지 사투리로 고함을 질렀다. 제발, 제발 저희 좀 태워주세요. 노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비굴했다. 산에서 차가 고장 났습니다. 앞쪽 마을까지만 태워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요. 운전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노택의 손목에 있는 파텍 필립 시계에 멎었다. 시계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자체의 값비싼 가치는 여전히 감춰지지 않았다. 운전사의 눈에 탐욕의 빛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타시오. 하지만 난 앞쪽 농산물 시장까지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택과 자자는 구원이라도 받은 듯 허둥지둥 트럭의 짐칸으로 기어 올라갔다. 짐칸은 채소와 흙냄새로 가득했고 덜컹거림에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곳은 천국과도 같았다. 마침내 탈출한 것이다. 트럭은 천천히 출발하여 마을을 향해 달렸다. 노택은 채소 상자에 기댄 채 서서히 멀어지는 숲을 보며 구사일생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시계를 만졌다. 이것이 그의 몸에 남은 유일한 값나가는 물건이었다. 마을에 도착해서 이 시계를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짜 여권을 사서 남미의 어느 작은 나라로 도망쳐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그는 심지어 상황이 진정되면 반드시 임약을 찾아내 오늘 겪은 모든 일에 대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트럭 운전사가 백미러를 통해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트럭은 마을로 가지 않고 외딴 갈림길에서 더욱 황량한 흙길로 접어들었다. 이봐요. 길 잘못 들었잖아요. 노택이 이상함을 느끼고 소리쳤다. 운전사는 대답 없이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마침내 트럭은 한 폐농장 앞에서 멈췄다. 운전사는 운전석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손에는 굵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의 뒤로는 농장에서 나온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 몇 명이 따라 나왔다. 너희들 뭐하는 짓이야? 노택의 심장이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운전사는 입을 벌려 누런이를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악의가 가득했다. 뭐하냐고 친구? 그는 손에 든 쇠 파이프를 흔들었다. 강도질. 폐농장 안에서는 노택과 자자의 절망적인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곧 비명은 미약한 신음으로 바뀌었다. 그 농부들이 만족스럽게 떠났을 때 노택과 자자는 몸에 걸친 간신히 몸을 가리는 누더기 몇 조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다. 노택의 손목에 있던 파텍 필립, 자자의 귀에 남아있던 마지막 다이아몬드 귀걸이, 심지어 그들의 몸에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이 약탈당했다. 그들은 버려진 쓰레기 두 조각처럼 차가운 곡창에 내던져졌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자자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추위와 공포로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추워. 너무 추워. 노택, 살려줘. 하는 무의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노택은 집더미에 누워 텅 빈 눈으로 곡창 지붕의 구멍을 바라보았다. 그곳을 통해 희뿌연 하늘 한 조각이 보였다. 그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모든 돈, 모든 존엄, 모든 희망을 잃었다. 그는 심지어 독수리에게 지하실에 갇혔던 그 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때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마비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는 그저 더 많은 것을 원했을 뿐이다. 자신의 출신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정점에 서고 싶었을 뿐이다. 이것이 잘못인가? 왜 그 여자는 그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가? 그녀는 버림받은 평범한 원한에 찬 아내처럼 울고불고 매달릴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는 파리를 쫓아내듯 그녀에게
돈 한 뭉치를 던져주고 자신의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극단적이고 냉혹한 방식을 선택했다. 그의 제국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의지까지 파괴하려 했다. 그를 산채로 죽게 만들려 했다. 악마, 너는 악마야. 노택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미약한 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루 혹은 이틀, 굶주림과 고통으로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몽롱한 상태에서 그는 마치 3년 전 처음 임약을 만났던 그 자선 파티로 돌아간 듯했다. 그녀는 하얀 롱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마치 속세의 사람이 아닌 순수한 백합 같았다. 그때 그는 그녀가 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답고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장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이 부와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지옥으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의식이 어둠에 삼켜지기 직전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그를 깨웠다. 곡창의 낡은 문이 밖에서 한 번의 발길질로 부서졌다. 눈부신 햇빛과 함께 검은 제복을 입고 실탄으로 무장한 수많은 인형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꼼짝 마. 인터폴이다.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표준 프랑스어로 곡창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노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검은 총구들을 자신에게 겨눈 경찰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공포도, 놀라움도, 심지어는 약간의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끝났어. 지휘관으로 보이는 백인 경찰이 그에게 다가와 몸을 숙였다. 손에 든 수배 전단을 확인하고 땅바닥에 거짓골로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의 눈에 혼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목표는 노택, 확인. 그는 뒤에 있던 대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노택을 보며 공적인 어조로 선언했다. 노택 씨, 당신은 특대형 국제 자금 세탁 조직 운영, 금융사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안보 위협 등 다수의 혐의로 인터폴에 의해 정식으로 체포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 한 쌍이 한때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던 노택의 손목에 채워졌다. 2명의 경찰에게 부축되어 일어설 때 노택의 시선은 중무장한 경찰들 너머로 곡창 밖의 푸른 하늘을 향했다. 하늘은 높고 멀었다. 마치 그가 한때 가졌던 닿을 수 없었던 꿈처럼. 그의 입꼬리가 갑자기 실룩거리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졌다. 완벽하게 졌다. 그리고 깨끗하게 인정했다. 인터폴 프랑스 리옹 본부. 경비가 삼엄한 신문실. 조명은 창백했고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노택은 주황색 수인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2명의 베테랑 신문 전문가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아까 농장에서 그를 체포했던 백인 지휘관 피에르였고 다른 한 명은 아시아계 여성으로 최고 수준의 금융범죄 심리학자인 첸 박사였다. 신문은 이미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노택이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거의 묻는 말에 모두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구성, 운영 방식, 그리고 모든 핵심 구성원의 명단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협조적인 태도는 피에르조차 의아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러나 신문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도달할 때마다 풀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노택 씨. 피에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노택 앞으로 밀며 수없이 반복했다. 다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그 4조 원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노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허한 눈빛에 마침내 희미한 파동이 일었다. 그것은 혼란,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간 것처럼 쉬어 있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 돈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피에르가 미간을 찌푸렸다. 허공으로 사라졌다? 노택 씨, 지금 우리 지능을 모욕하는 겁니까? 4조 원이라는 현금은 쉽게 삭제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든 반드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금융 추적팀을 동원했고 심지어 5대 강대국의 정보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숙여 노택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려 했다. 그 돈은 마치 유령처럼 온 흔적도 간 흔적도 없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금융법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곳에 그 돈을 숨겼다는 것. 노택은 피에르를 보다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유령.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건 유령입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히스테릭한 광소로 변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다. 당신들은 경찰이고 전문가잖아요. 그런 당신들도 못 찾는데 내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유령에게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바보라고요. 첸 박사는 계속해서 노택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이때 그녀가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리며 피에르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노택 씨, 당신의 전처, 임약 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임약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노택의 광소가 뚝 그쳤다. 그의 몸이 제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악마입니다. 그 유령을 조종하는 악마라고요. 어떻게요? 첸 박사가 추궁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임약 씨는 지난 3년간 어떠한 사업 활동 기록도 없습니다. 그녀의 개인 계좌 역시 백지처럼 깨끗합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세상과 다툼 없는 가정주부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흔들 만한 힘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요? 노택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줄곧 그녀가 그저 꽃병,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렸던 겁니다. 그의 뇌리에 임약과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 그가 자신의 웅대한 사업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숭배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를 각종 비즈니스 파티에 데려갔을 때 그녀는 완벽한 장식품처럼 조용히 그의 곁에 머물며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그녀에게 그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조차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위장이었단 말인가? 한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이토록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얼마나 강인한 내면과 얼마나 끔찍한 계획이 필요한 일인가?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쳤다. 그는 3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그 여자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진짜 모습의 빙산의 일각조차 엿보지 못했던 것이다. 신문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신문실 밖 관제실의 분위기 또한 무거웠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금융보안 전문가들이 둘러앉아 화면 속 넋이 나간 노택의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월스트리트에서 온 한 전문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떤 알려진 기술로도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4조 원을 옮길 수는 없어. 만약에 뭐요? 피에르가 들어오며 물었다. 만약에 그 돈이 처음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금융 감독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 전문가는 대담한 추측을 내놓았다. 혹은 우리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추측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피에르는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스크린에서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세기의 대사건을 보도하는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기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흥분하며 사건의 전말을 분석하고 배우의 인물이 누구인지 추측했다. 그리고 인터폴의 공식 대변인은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신문실의 전문가들과 똑같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대변인은 카메라를 향해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건의 핵심 자금은 마치 스스로 다리가 달린 것처럼 인터넷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어떤 행방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를 거대한 호기심과 추측 속으로 몰아넣었다.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미스터리의 관객이 되었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 그 신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신비로운 제보자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고요한 아침을 즐기고 있었다. 한국,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들어 아파트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을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의 진한 향기가 감돌았다.
나는 편안한 실크 잠옷을 입고 맨발로 따뜻한 나무 바닥을 밟으며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창밖으로는 내가 3년 만에 마주하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활기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이곳이 나의 집이었다. 거실 벽에는 거대한 액정 TV가 걸려 있었다. TV는 소리가 꺼진 채 아침 뉴스를 방영하고 있었다. 화면 속 금발의 여성 앵커는 과장된 어조로 전 세계를 휩쓴 포경선 작전을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이 바뀌어 노택이 2명의 인터폴 요원에게 이끌려 낡은 곡창에서 압송되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주황색 수임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으며 눈빛은 공허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활주로에서 보았던 그 의기양양하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어서 자자의 장면이 나왔다. 그녀는 담요에 쌓여 2명의 여경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차에 올랐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예쁜 얼굴은 이제 눈물과 상처로 얼룩져 초췌하고 가련해 보였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쌉싸람이 입안에 남은 복수의 달콤함과 섞여 기묘하고 유쾌한 미각적 경험을 선사했다. 나는 화면 속 절망으로 가득 찬 노택의 얼굴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려 차갑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노택, 이제 후회돼? 애초에 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여자를 건드렸는지, 왜 그렇게 자만하고 탐욕스러웠는지 후회되냐고. 하지만 이 세상에 후회라는 약은 없어. 네가 어떤 원인을 심었든 그 결과를 삼켜야만 해.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대가야. 뉴스는 계속해서 이 사건의 여러 의문점, 특히 기이하게 사라진 4조 원에 대해 떠들어댔고 신들린 것처럼 과장해서 보도했다. 어떤 전문가는 노택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 서로 빼앗고 빼앗긴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떤 음모론자는 이것이 특정 국가가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크 시스템을 타격하기 위해 배후에서 기획한 금융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발휘해 외계인이 한 짓이라고도 했다. 이런 황당한 추측들을 보며 나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 진실은 사실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을. 그저 배신당한 한 여자가 시작한 작은 복수극일 뿐이라는 것을. 다만 그 여자의 손에 우연히 지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들려 있었을 뿐. 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웅크렸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내가 직접 연출한 이 전 세계 생중계 대작을 계속해서 감상했다. TV 화면은 인터폴의 기자회견으로 전환되었다. 대변인은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약간의 당혹감과 무력감이 섞인 얼굴로 사건 자금의 행방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니 내 기분은 더욱 좋아졌다. 나는 이 느낌이 좋았다. 모든 사람을 손바닥 위에서 놀리면서 자신은 한 발짝 물러나 냉정하게 방관하는 절대적인 통제감. 이것이야말로 여왕의 자세였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 소리를 키웠다. 이 세상이 내 작품에 대해 어떻게 경악하고 열광하는지 똑똑히 듣고 싶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승리의 교향곡이었고 악장은 이제 막 화려한 클라이맥스에 접어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전체를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내가 이 승리의 교향곡에 심취해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내부 암호화, 위성전화가 가볍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중추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 좋은 아침입니다. 박종수 부회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부회장님. 나는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아가씨께 보고 드립니다. 박 부회장님의 어조는 막 멋진 승리를 거둔 장군 같았다. 모든 자산은 고스트 프로토콜의 최고 지령에 따라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초기 안전 노드로 전부 복귀했습니다. 오차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에 웃음기가 더해졌다. 또한 노택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있던 합법적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자금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분리되어 임시 글로벌 자선 재단의 익명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총액은 37억 유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은 방패인 동시에 창이었다. 임시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청소부처럼 금융 시스템에 기생하는 더러운 기생충들을 쓸어버리는 역할도 했다. 노텍과 그 배후 네트워크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조직은 어젯밤 작전에서
각국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부회장님이 계속해서 전과를 보고했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박 부회장님이 잠시 침묵했다. 무언가 망설이는 듯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가씨, 외람된 말씀이지만 글을 이대로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의 상상 속에서 나의 수단이라면 노태기 감옥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부회장님, 자만심 강하고 야심만만한 남자에게 무엇이 가장 잔인한 형벌인지 아세요? 전화기 저편은 침묵했다. 그를 죽이거나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희망을 꺾고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패배자의 신분으로 치욕과 후회 속에서 남은 긴 여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가 영원히 내가 그를 위해 짠 임약이라는 이름의 악몽 속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고문보다도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박 부회장님의 길고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분명 아가씨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됐습니다, 부회장님. 이 이야기는 그만하죠. 뒤실은 계획대로 처리해주세요. 저 좀 피곤해서 당분간 쉬고 싶습니다. 예, 아가씨. 푹 쉬십시오. 어떤 일이든 언제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지난 3년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어둠이 이 순간 안개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방 한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내가 활주로에서 가져온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노택이 나에게 던져준 10억 원이 든 그 검은 카드를 꺼냈다. 나는 부엌으로가 이른바 마지막 정이 담긴 이 카드를 쓰레기통에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렸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쓰레기 하나를 버리듯이. TV에서는 기자회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한 유명한 종군 기자가 마지막 질문 기회를 얻었다. 그의 마이크는 거의 대변인의 얼굴에 닿을 뻔했고 목소리는 흥분으로 날카로웠다. 대변인님, 이 포경선 작전의 배후에서 모든 핵심 정보를 제공한 그 신비로운 제보자에 대해 어떤 단서라도 있습니까? 그는 대체 누구이며 이런 일을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은 그를 보며 공식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미소를 지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노코멘트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그 혹은 그녀가 이번 작전에 명실상부한 영웅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TV 화면을 보며 소리를 껐다. 영웅? 아니,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인 평범한 여자일 뿐이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셨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